엄마가 그걸 지키라고 했어요. 겨울비가 골목을 후려치던 밤, 재개발 구역 끝, 엄마가 그걸 불 꺼진 연립주택 앞에서 교복 차림의 소녀 하늘은 가방을 품에 끌어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앞을 가로막은 건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 사람 좋은 미소를 달고 있었지만 눈빛은 계산기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키라고. 남자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게 뭔데? 내 인생보다 갓나가는 거야? 하늘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젖은 가방 지퍼 사이로 두툼한 갈색 봉투 모서리가 드러났습니다. 그거 한 장만 밖으로 세면 사람 몇 명은 바로 나락이야.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증거 들고 다니는 애가 제일 먼저 밟히는 법이지. 하늘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은 들지 못했지만 가방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놔. 남자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내가 지킬 물건이 아니야. 그날 이후 하늘은 같은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사람들 사이로 숨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가방 속에는 돈이 아니라 복지금을 삼킨 조직을 무너뜨릴 장부가 들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날 밤 이후로 사람 많은 곳에 오래 서 있지 못했다. 누군가의 시선이 잠깐이라도 내 가방 쪽으로 쏠리는 것 같으면 심장이 먼저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고였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가방을 메고 있지 않을 때조차 어깨에 무게가 남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치 몸에서 떨어져 나간 어떤 것이 계속 나를 붙잡고 있는 느낌이었다. 가방은 평범해 보였다. 낡은 보냉 가방, 지퍼는 한쪽이 헐거워 자주 걸렸고 손잡이에는 오래된 때가 묻어 있었다. 일부러 그런 가방을 골랐다. 눈에 띄지 않는 물건, 사람들이 흘깃 보고도 바로 잊어버릴 물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면 누구나 도시락이나 참고서 몇 건쯤 들었겠거니 했다.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랐다. 관심은 늘 위험을 부른다는 걸 그날 밤 이후로 몸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이미 거실에 앉아 있을 것만 같았다. 텔레비전을 켜두고 차를 끓여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내 이름을 부르며 앉아보라고 할 것만 같았다. 그는 늘 그렇게 다가왔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팔을 붙잡거나 위협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걱정하는 얼굴로 보호해주려는 사람처럼 내가 아직 어려서 세상을 잘 모른다는 말부터 꺼냈다. 그렇게 말하면 어른의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엄마가 떠난 뒤 그 사람은 내 일상의 모든 자리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아침에 학교 갈 때도 밤에 집에 돌아올 때도 내가 어떤 친구와 연락하는지 어디를 지나다니는지까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처음에는 정말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다. 보호자가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법한 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질문이 반복될수록 그의 시선이 나에게서 벗어나 가방 쪽으로 흘러가는 걸 느끼면서 그 설득은 오래가지 못했다. 엄마의 사고 소식을 들은 날 세상은 갑자기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병원 복도는 지나치게 밝았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어른들은 내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고 어떤 말은 끝까지 하지 않은 채 삼켜버렸다. 사고였다는 말, 운이 없었다는 말, 비 오는 날엔 원래 위험하다는 말들이 이어졌다. 그 말들은 나를 위로하려는 말이었겠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엄마가 현관을 나서던 뒷모습만 남아있었다. 보낸 가방을 품에 안고 미끄러우니까 조심하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날 이후 집안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오갔다. 보험, 처리, 명예, 계좌, 서류. 어른들끼리 주고받는 단어들이 식탁 위에 놓인 반찬처럼 아무렇지 않게 흩어졌다. 나는 그 말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랐다. 다만 그 사람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리를 피하거나 목소리를 낮추거나 나를 힐끗 바라보고 다시 말을 잇는 장면을 여러 번 보면서 이 집 안에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가방에 대한 집착은 그 무렵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내 가방이 낡았다며 새로 사주겠다고 했다. 학생이 들고 다니기엔 불편해 보인다며 더 튼튼한 걸로 바꿔주겠다고 했다. 나는 이유 없이 그 제안이 싫었다. 마음이 불편했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올라왔다. 그 불안을 감추려고 그냥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며칠 뒤 내 가방을 우연히 바닥에 떨어뜨렸다. 지퍼가 반쯤 열리며 안쪽이 보이려는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가방을 끌어당겼다. 그 짧은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의 눈빛이 스쳤고 나는 그때 확신했다. 이 사람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것에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가방을 몸에서 떼지 않았다. 학교에 갈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가방을 팔에 걸어두었다. 불편했고 가끔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래도 내려놓지 않았다.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나를 지켜주던 마지막 선 하나가 끊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를 유난스럽게 봤다. 괜히 과민한 애, 뭘 그렇게 꼭 쥐고 다니는 애. 그런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평범한 학생인 것처럼 특별한 비밀 같은 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봉투 안에 든 내용은 아직도 전부 읽지 않았다. 글씨가 빽빽했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그 내용을 전부 알아버리면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일부러 덮어두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이 종이들이 누군가에게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손에 넣으려 한다는 것. 그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다가왔다. 내 하루를 묻고 학교 생활을 묻고 가끔은 맛있는 걸 사 먹자며 길을 나섰다. 그 모든 행동이 친절처럼 보이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웃음 뒤에 숨겨진 조급함, 눈빛에 스치는 계산, 가방을 힐끗 바라보는 시선들이 하나로 이어질 때마다 나는 언젠가 이 사람이 나에게서 미소를 거두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나는 더 이상 도망만 칠 수 없다는 것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내 생활에 끼어드는 방식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척, 귀가 시간을 묻는 정도였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려 들었다. 전화가 늦게 연결되면 몇 번이고 다시 걸었고 메시지에 답이 조금만 늦어져도 집에 돌아와서는 왜 바로 답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질문의 끝에는 늘 같은 기색이 묻어 있었다. 내 움직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집요함이었다. 나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다.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 남아 있었고 일부러 집과 반대 방향으로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해가 지고 나서야 집에 들어갔다.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봐서가 아니라 기다리지 않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현관문 앞에 서기 전마다 심장이 먼저 빨라졌고 문고리를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갔다.
문을 여는 순간 그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앉아있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먼저 그려졌다. 엄마가 떠난 뒤 집안의 공기는 바뀌었다. 예전에는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밥 냄새가 은근히 퍼져 있었다. 지금은 불이 꺼진 거실과 텅 빈 식탁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사람이 와 있는 날이면 거실 한가운데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집 주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시선이 나에게 닿는 순간 나는 자동으로 가방을 더 끌어안았다. 그 모습이 눈에 띄었는지 그는 어느 날부터 가방을 내려놓고 앉으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잔소리처럼 들렸다. 가방을 계속 메고 있으면 어깨가 상한다는 말, 집에서는 좀 내려놓으라는 말.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더 고집을 부렸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아주 잠깐,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그 짧은 변화가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내 선택지를 하나씩 없애는 방식을 택했다. 가방을 둘 곳을 정해두겠다거나 집 안에서는 정리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면 질서처럼 보였지만 그 질서의 중심에는 늘 내 가방이 있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 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 내 방에 들어간 흔적이 느껴졌다. 책상이 미묘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서랍 하나가 평소와 다른 각도로 닫혀 있었다.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누군가 이 방을 뒤졌다는 걸. 가방은 다행히 내가 들고 나갔기 때문에 방 안에 없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만약 그날 가방을 두고 나갔더라면 지금 이 상황은 이미 끝난 뒤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은 그날도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나를 맞았다. 저녁을 먹었느냐고 물었고 학교는 어땠느냐고 물었다.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건조해졌다. 머릿속에서는 방 안에 어긋난 물건들이 계속 떠올랐다. 그가 내 방에 들어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집요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다. 나는 그날 이후로 가방을 절대 집 안에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씻을 때도 잠깐 방을 비울 때도 가방은 늘 내 손이 닿는 곳에 두었다. 며칠 뒤 그는 내게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서류라며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서류의 내용은 복잡했고 글씨는 빽빽했다. 나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서명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펜을 쥔 손이 멈췄다. 이유를 묻자 그는 괜히 예민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어른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게 편하다고 했다. 그 말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정리해 두겠다는 뜻처럼 들렸다. 나는 결국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또 한 번 아주 짧은 경직이 스쳤다. 그날 이후 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전처럼 다정한 말은 줄어들었고 질문은 더 직접적으로 변했다. 내 가방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지, 항상 들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안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내려놓지도 않는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그를 더 조급하게 만든다는 걸 느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내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일부러 수화기를 가리지 않은 채 말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확인하는 말투였다. 이름이 몇 번 언급되었고 금액처럼 들리는 숫자들이 오갔다. 나는 그 숫자들이 나와 무관한 이야기인 척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끝난 뒤
그는 내 가방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숨기려는 의도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그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집 안에는 나를 편하게 받아주는 사람도 내가 숨을 돌릴 공간도 없었다. 학교에서는 평범한 학생처럼 웃고 지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늘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고 언제 그가 본색을 드러낼지도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선택이 늦어질수록 그의 방식은 점점 거칠어질 것이고 그 순간이 오면 나는 도망칠 시간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집을 벗어날 방법을 생각했다. 단순히 잠깐 피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쉽게 손을 뻗칠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지만 가방만큼은 절대로 내 손에서 놓지 않겠다는 다짐만은 분명했다. 아직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나를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만은 확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앞으로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갈라놓게 될 거라는 것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집을 벗어나기로 마음먹은 날부터 내 하루의 동선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일부러 사람 많은 길을 골라 걷다가 시장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 한참을 서성였다. 그곳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했고 누구 하나 나에게 오래 시선을 두지 않았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비해 그 골목의 소음과 사람들의 발소리는 나를 현실로 붙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처음 며칠은 그 사람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지금 어디냐고 묻는 말이 하루에도 여러 번 울렸다. 나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다가 한참 뒤에야 메시지로 답했다. 집에 가는 길이라고, 곧 도착할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동안 손끝이 계속 떨렸다. 거짓말이 들킬까봐가 아니라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나를 점점 더 숨막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시선이 다시 닿을 때의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며칠 뒤 학교 근처에서 그를 마주쳤다. 약속한 적도 없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한 위치였다. 교문에서 조금 떨어진 편의점 앞, 내가 자주 지나가는 길목. 그는 태연하게 서 있었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를 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집 밖에서는 안전할 거라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켜 왔는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는 집 밖에서도 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가 내 동선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학교에서 나오는 시간, 자주 들르는 골목,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까지도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피하려고 할수록 그는 한 발 앞서 와 있었다. 마치 내가 어디로 갈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사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집에 있든 밖에 있든 나는 그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방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잠시 앉아 쉴 때도 가방은 늘 내 무릎 위에 있었다. 가방의 무게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무게가 내 어깨에 주는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가방이 나를 지켜주는 동시에 나를 이 상황에 묶어두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가끔은 이걸 내려놓으면 모든 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마다 엄마가 현관을 나서던 뒷모습이 함께 떠올랐다. 그 장면은 내 손을 다시 가방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됐다. 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남아있는 날이 잦아졌다. 집에 돌아가는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았다. 도서관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봉투 안에 종이 몇 장을 꺼내 읽어보았다. 글씨는 생각보다 또렷했고 숫자와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여러 장을 겹쳐보면서 점점 공통된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같은 이름, 같은 기관, 반복되는 금액. 이 종이들이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라는 건 읽지 않아도 느껴질 만큼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종이에 적힌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내가 가본 적 없는 곳들, 그리고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금액들. 이 종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 짐작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내가 이걸 들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두고 있는지 조금씩 체감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는 내게 대놓고 말했다.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더 이상 밖에서 빙빙 돌리지 않겠다는 뜻처럼 들렸다. 그의 말투에는 예전처럼 감추려는 기색이 없었다.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상 선택지는 하나뿐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골목 하나를 돌 때마다 심장이 더 크게 뛰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불도 최소한으로만 켜져 있었다. 그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마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 앞에는 내가 익숙하게 보던 서류 봉투와 비슷한 크기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들고 있는 것의 정체를, 그리고 그 가치까지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걸 깨달았다. 도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다. 식탁 위에 놓인 봉투는 내가 들고 다니던 것과 크기와 색이 비슷했지만 묘하게 달라 보였다. 그 봉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일부러 그 봉투를 내 시야 안에 두고 있었다. 내가 그 물건에 시선을 주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려는 듯 했다.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신발을 벗고 방으로 가려 했지만 그의 시선이 나를 붙잡았다. 그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 내 앞을 가로막듯 서 있었다. 길을 막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방으로 가는 길목에 서서 마치 자연스럽게 거기 서 있었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 집 안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줄어들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도망칠 수 있는 통로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천천히 식탁 쪽으로 돌아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를 흔들며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내 심장을 조였다. 나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눈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다.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졌다. 그 확신은 공포에 가까웠다.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의 침묵은 모르는 사람의 질문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노골적인 말을 꺼냈다. 더 이상 둘러대지 않았다.
내 가방을 내려놓으라고, 그 안에 든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유는 여전히 그럴듯했다. 내가 위험하다는 말, 어른이 관리하는 게 맞다는 말, 잘못 건드리면 다칠 수 있다는 말. 하지만 그 말들 사이사이에 숨겨진 조급함은 감출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고 내가 들고 있는 무언가를 향해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나를 보호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신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말로 거부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가방을 더 끌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가장 분명한 거절이 된다는 걸 그날에서야 알게 됐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소를 유지하려던 얼굴이 그대로 멈췄다. 그 표정은 내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는 더 이상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분위기를 바꿨다. 차를 끓여주겠다며 부엌으로 향했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였다. 하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렸고 물을 붓는 손놀림이 거칠었다. 나는 그 소리들 속에서 그가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날 밤 나는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가 그에게 들렸을지 들리지 않았을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가 처음으로 그와 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사실이었다. 문 너머에서 그의 발소리가 잠시 멈췄다. 문 앞에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고 그 침묵은 몇 분이나 이어졌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예전처럼 평범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 그는 필요할 때만 말을 걸었고 그 말들은 대부분 나를 압박하는 내용이었다. 내가 언제 집에 들어오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가방을 왜 계속 들고 다니는지. 질문은 점점 더 직접적으로 변했고 숨기려는 기색은 사라졌다. 나는 그 질문들에 대답하지 않았고 대답하지 않을수록 그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다. 어느 날은 내가 잠시 가방을 침대 옆에 내려놓고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는 걸 느꼈다. 가방은 그대로 있었지만 위치가 아주 조금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 만졌다는 흔적은 없었지만 내가 내려놓은 각도와는 달랐다. 그 사소한 차이가 나를 더 공포에 빠뜨렸다. 그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다. 들키지 않게 선을 넘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곳은 더 이상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가 나를 통제하려는 방식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었고 언젠가는 힘으로라도 가방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나는 가방을 품에 안고 침대에 앉아 이 집을 나가야 할 이유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그리고 그 이유들 중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들고 있는 이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이걸 잃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아주 분명하게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방에 들어오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문을 닫아도 안전하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집 안 어디에서도 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은 없는 것 같았다. 가방을 품에 안고 있어도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가방이 나를 이 집에 붙잡아 두는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족쇄를 풀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나는 더 멀리 도망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늦게 귀가했다. 학교가 끝난 뒤 도서관에 남아 시간을 보내거나 사람이 많은 번화가를 한참 돌아다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최대한 늦추면 그와 마주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내가 귀가 시간을 늦출수록 그는 더 집요해졌다. 메시지는 짧아졌고 전화는 더 자주 울렸다. 내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이 굳어 있는 걸 여러 번 보았다. 그 표정은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위협처럼 느껴졌다. 나는 점점 집이 아닌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법에 익숙해졌다. 시장 골목, 버스 정류장, 편의점 앞. 사람들이 계속 오가는 공간이 오히려 숨 쉴 틈을 만들어 주었다. 그 속에서는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고 누구도 내 가방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무심함 속에서만 나는 잠깐이나마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그러나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돌아가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도망치는 것과 맞서는 것 사이에서 나는 늘 가장 약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묻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고 그 질문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다. 설명을 하려 하면 말을 끊었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침묵이 이어졌다. 그 침묵은 소리 없는 위협처럼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침묵을 견디기 위해 방으로 도망쳤고 방으로 도망칠수록 그는 더 자주 문 앞에 섰다. 문 너머에서 느껴지는 기척은 나를 더 옥죄었다. 어느 날은 내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고리가 천천히 움직였다. 잠겨 있어서 열리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 하나만으로도 온몸이 굳었다. 문고리를 잡고 흔들지는 않았다. 대신 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머물렀다. 그 침묵은 그가 언제든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침대 위에 앉아 가방을 품에 안은 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문 앞의 기척이 사라졌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집을 완전히 벗어나는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도피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돌아오지 않는 선택.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떠오르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집에 계속 머무르는 건 더 위험하다는 확신만은 분명했다. 가방을 챙기며 필요한 물건들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눈에 띄지 않는 옷 몇 벌, 충전기, 그리고 가방 속의 봉투. 그 외의 것들은 거의 챙기지 않았다. 이 집에 남겨두는 것들에 대한 미련은 생각보다 쉽게 끊어졌다. 집을 나서는 날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결국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다. 복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누군가 뒤에서 나를 붙잡을 것 같은 불안도 함께 밀려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는 순간 다시 이 집으로 끌려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가방을 다시 한번 품에 끌어안았다. 이 가방이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동시에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나는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불빛이 많은 곳, 발소리가 많은 곳. 그 소음 속에서만 잠시나마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내가 이 집을 나선 것이 정말로 끝의 시작인지 아니면
더 큰 위험의 시작인지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집을 나온 뒤 나는 사람들 속으로 숨어들듯 움직였다. 큰 길로 나가면 눈에 띄기 쉬울 것 같아 골목과 골목을 이어 걸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칠 때마다 그가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히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가방 끈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다. 손바닥에 맺힌 땀이 식어 차가워질 정도로 긴장하고 있다는 걸 나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멈춘 곳은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카페였다. 테이블 몇 개가 붙어 있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나를 보호해주는 벽처럼 느껴졌다.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일부러 가방을 발밑에 내려놓지 않고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컵과 휴대폰으로 흩어지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잠깐 숨을 고를 수 있었다. 하지만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 하나하나가 전부 그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가방을 베개 옆에 두고 눈을 붙였지만 조금만 소리가 나도 바로 눈을 떴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을 것 같았다. 몸은 쉬고 싶어 했지만 마음은 계속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상태로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돌아갈 수는 없었다. 돌아가는 순간 나는 다시 그 사람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부터 나는 거처를 자주 바꾸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흔적이 남을 것 같았다. 밤이 되면 불이 밝은 곳으로, 낮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동했다. 돈을 아끼려고 값싼 음식을 먹으며 버텼고 휴대폰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필요할 때만 켰다. 휴대폰을 켤 때마다 부재중 전화 목록에 그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가 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다. 그 사실이 나를 더 멀리 가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순간부터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상한 장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길을 건너다 마주친 차, 버스 정류장 근처에 서 있던 낯익은 실루엣, 잠깐 눈이 마주친 것 같았던 뒷모습.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그는 나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 찾는 방식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 도망이 오래 갈수록 그 사람의 조급함은 더 커질 것이고 그 조급함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결국 사람이 가장 많아 보이는 장소를 택했다. 시장이 있는 골목, 노점이 늘어선 거리. 그곳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했고 소음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늘 바쁘게 움직였고 누구 하나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나는 그 무심함에 몸을 숨겼다. 가방을 품에 안은 채 사람들의 흐름 속에 섞여 움직였다. 그 속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곳에서 며칠을 버티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봉투 안의 종이들을 다시 꺼내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이에는 기관 이름과 사람 이름, 그리고 금액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어 적혀 있었다. 날짜도 함께 적혀 있었고 그 날짜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시간들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복잡한 기록처럼 보였지만 여러 장을 겹쳐놓고 비교해보니 일정한 흐름이 드러났다. 같은 기관, 같은 이름, 같은 형식의 금액.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반복해온 흔적이었다. 그 흔적의 끝에 그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다.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왜 이 봉투를 손에 넣으려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다. 이 종이들이 밖으로 나가면 누군가는 반드시 곤란해질 것이고 그 곤란함의 중심에 그가 있을 가능성이 컸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더 커졌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완전히 안전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 그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도망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도망의 끝이 어디일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봉투를 들고 있는 이상 나는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을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준비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장의 소음 속에 몸을 숨긴 채 며칠을 보내면서 나는 점점 봉투 안의 기록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이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밤마다 머릿속을 두드렸다. 종이 위에 적힌 이름과 날짜, 반복되는 금액들은 더 이상 낯선 기호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직접 닿아 있는 숫자처럼 느껴졌다. 이 기록들이 단순한 메모나 개인적인 정리가 아니라는 건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었다. 나는 기록들을 하나씩 비교해 보았다. 같은 기관 이름이 여러 장에 걸쳐 반복되었고 그 아래에는 비슷한 형식의 금액이 줄을 이루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작위로 적어 놓은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날짜 간격이 일정했다. 마치 정기적으로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처럼. 그 빠져나간 흔적의 끝에는 항상 같은 이름이 등장했다.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심장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그 사람이 관여하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강해졌다.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나는 이 기록들이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다. 금액 옆에는 작은 표시들이 있었다. 어떤 곳에는 동그라미, 어떤 곳에는 짧은 선, 어떤 곳에는 체크 표시처럼 보이는 흔적. 그 표시들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무언가를 확인하거나 정리할 때 남긴 흔적처럼 느껴졌다. 기록을 남긴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순간마다 이 봉투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노려졌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다. 나는 종이 속에 적힌 기관 이름들을 휴대폰으로 하나씩 검색해 보기 시작했다. 복지와 관련된 곳, 지원금이 오가는 곳, 행정 절차가 필요한 곳들이었다. 그 이름들이 줄줄이 화면에 뜰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 기록들이 사실이라면 누군가는 복지금이나 지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컸다. 내가 들고 있는 이 봉투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서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 사람이 이 봉투를 손에 넣으려는 이유도 점점 더 선명해졌다. 이것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의 세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쌓아온 관계와 겉으로 보이는 얼굴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그는 나를 향해 미소를 유지하면서도 가방을 포기하지 못하게 압박해 온 것이다. 나를 보호하려는 말들은 모두 이 기록을 지키려는 욕망의 다른 얼굴이었을 뿐이었다. 이 사실을 깨닫자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두려움은 내가 감당하기에 이 일이 너무 크다는 데서 왔다. 분노는 그가 나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서 왔다.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내 옆에 서 있으면서
실상은 나를 방패로 삼아 자신의 문제를 덮으려 했다는 생각이 들자 손끝이 떨릴 만큼 화가 났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불안과 공포가 그의 계산 속에 포함된 감정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 봉투를 들고 도망치기만 해서는 결국 언젠가 다시 그와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도망에는 끝이 없다. 나는 처음으로 이 상황을 끝낼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기록들을 혼자서 끌어안고 버티는 방식은 답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졌다. 문제는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였다. 어른들은 대부분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다.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이 기록의 무게를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한다 해도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누군가에게 이 봉투를 보여주는 순간 그 정보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불신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날 밤 시장의 소음이 잠잠해질 즈음 나는 처음으로 이 봉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숨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는 방법. 이 기록들이 가진 힘을 나를 위협하는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방법. 아직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봉투는 더 이상 나를 도망치게 만드는 짐이 아니라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봉투 속 기록들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나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사람들의 얼굴이 더 이상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보이지 않았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골목을 오가는 낯선 어른들, 공공기관 앞을 지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 중 누군가는 이 기록들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 생각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 일이 개인을 넘어선 구조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기록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기관 이름들을 하나씩 이어놓다 보니 일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곳들이었지만 공통적으로 지원금이나 복지금이 오가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었다. 그중 몇 곳은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기도 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던 곳들. 그 이름들이 봉투 속에서 나란히 등장하는 걸 보면서 이 기록들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여러 곳이 엮인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기록 속에 적힌 몇몇 이름을 따로 메모해 두었다. 이름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흔한 이름들. 하지만 그 흔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다. 특별한 악당이 아니라 평범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이 구조 안에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구조의 중심에 내가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이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나를 더 괴롭게 했다.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보호하지 않는 쪽에 서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다. 이 기록들이 만들어진 방식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숫자 옆에 남겨진 표시들, 같은 필체로 적힌 메모,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형식. 이건 혼자서 즉흥적으로 적어놓은 메모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관리해온 장부에 가까웠다. 그 장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왔다는 걸 느끼는 순간 이 일이 단기간에 끝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봉투를 손에 쥐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같은 방식의 일이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들었다. 나는 기록을 들여다보며
이 구조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지 상상해 보았다. 누군가는 서류를 처리하고, 누군가는 숫자를 맞추고, 누군가는 외부의 시선을 막아주고,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그 역할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 그 구조 안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전체가 흔들릴 만큼 정교하게 짜여 있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이 바로 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다. 그를 단순히 욕심 많은 어른으로만 생각했던 내 판단이 너무 단순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 구조를 무너뜨리려면 단순히 기록을 들고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이 기록을 넘기는 순간 그 기록이 사라지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나는 이 기록들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동시에 이 구조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쉽게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못했다. 잘못된 사람에게 이 봉투를 보여주는 순간 나는 다시 쫓기는 입장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나는 기록들을 접어 가방 안에 넣고 다시 가방을 끌어안았다. 가방의 무게는 여전히 같았지만 그 무게가 의미하는 바는 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누군가의 밥줄을 끊을 수 있는 무기이자 동시에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짐이었다. 이 모순된 무게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계속해서 흔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계산, 조용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조급함. 그는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 단순히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는 역할일까?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관리하는 위치일까?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관여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이 봉투를 손에 넣으려는 이유가 단순한 개인적 욕심을 넘어선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기록들을 공개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다. 그 생각은 곧바로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공개한다는 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숨는 것만으로는 이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구조가 계속되는 한 나는 언제까지든 쫓기는 입장일 것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은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봉투를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는 날이 언젠가는 와야 한다는 결심이었다. 며칠을 더 시장 근처에서 버티는 동안 나는 봉투 속 기록들이 내 일상과 조금씩 겹쳐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기록에 적힌 기관 이름들 중 몇 곳은 내가 자주 지나치는 길목에 있었다. 평소에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치던 건물들이 이제는 낯설게 보였다. 그 건물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이름들이 봉투 속 종이 위에 적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공간들이 더 이상 중립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사무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간판에는 복지와 관련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봉투 속 기록에서 본 기관 이름 중 하나였다. 건물은 낡았고 출입문은 유난히 깨끗했다. 그 대비가 묘하게 신경 쓰였다. 안에서는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일부러 그 앞을 몇 번이나 서성였다. 우연처럼 보이게, 그러나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서.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봉투 속 기록에 적힌 이름 중 하나가 떠올랐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종이에 적힌 이름과 이 얼굴이 어딘가 겹쳐 보였다. 그는 전화를 끊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그 눈빛은
누군가에게 들키면 곤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가 내 쪽을 보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사무실 근처를 자주 맴돌았다. 직접 들어갈 용기는 없었지만 출입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다. 그들 중 몇 명은 기록 속 이름들과 겹쳐 보였고 몇 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인다는 점이었다. 대놓고 수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살피는 시선과 빠른 발걸음이 그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이곳이 이 구조의 한 지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 사실을 깨닫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내가 들고 있는 봉투는 더 이상 추상적인 증거가 아니라 눈앞의 공간과 사람들에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이 구조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고 내가 매일 지나치는 거리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두렵게 만들었다. 동시에 이 구조가 멀리 있는 거대한 조직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 속에 섞여 있다는 점이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기록 속 이름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종이에 적힌 이름들과 내가 시장에서 본 얼굴들을 머릿속에서 하나씩 연결해 보았다. 아직 확실한 연결고리를 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 구조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들의 행동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건 분명해졌다. 그 사람도 이 구조 속에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건드리는 순간 이 구조는 흔들리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구조에 발을 들이는 건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직접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 신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노출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도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이 구조를 건드리는 건 필요하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기록을 더 신중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봉투를 꺼내는 시간도 줄였고 기록을 보는 장소도 더 조심해서 골랐다. 누군가 내 어깨 너머로 종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아예 꺼내지 않았다. 이 기록이 가진 힘이 커질수록 그것을 들고 있는 나의 위치는 더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이 구조의 한 지점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구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이전처럼 모른 척하고 도망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동시에 내가 이 구조를 건드릴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분명했다. 이 모순된 상태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선택의 갈림길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 봉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같은 길을 2번 다시 걷지 않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갈 때도 시장을 지날 때도 일부러 골목을 바꿨다. 누군가가 내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쫓고 있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봉투를 들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삶은 이미 예전의 속도를 잃어버렸다. 숨을 쉬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졌고 길을 건너는 순간에도 누군가의 시선을 먼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며칠 뒤 나는 내가 늘 쉬어가던 작은 분식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풍경이 보였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을 장소였지만 이제는 그 공간조차 안전한지 아닌지부터 따지게 되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따뜻한 공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내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평소보다 거리가 더 길게 느껴졌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골목 어귀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실제로 들린 소리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처럼 굳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걸음을 재촉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 모든 불안이 현실이 될 것만 같았다. 며칠 동안 나는 봉투를 꺼내지 않고 버텼다. 기록을 읽을수록 내가 더 깊은 구덩이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록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상황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머릿속에서는 그 이름들과 장소들이 더 또렷해졌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무섭다는 말을 그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우편함에 꽂혀 있는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주소도 보낸 사람도 없는 봉투였다. 나는 그 봉투를 꺼내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누군가가 내 집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봉투는 이미 위협이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골목 한쪽에 서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내용은 단순했지만 그 문장은 내 숨을 먹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더 숨기지 말고 조용히 넘기라는 뜻이었다. 구체적인 이름이나 장소는 없었지만 그 문장이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는 분명했다. 봉투, 그리고 내가 들고 다니는 기록. 이 메시지는 경고였고 동시에 선택을 강요하는 압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창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멀리서 울리는 오토바이 소리 같은 일상적인 소음에도 심장이 크게 뛰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건 아닐지, 내 방문을 두드리는 건 아닐지 끊임없이 상상했다. 이 불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려다 현관문 손잡이에 묻어있는 미세한 흙자국을 발견했다.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흔적이었다. 누군가 이 문 앞에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숨이 턱 막혔다.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집까지 찾아왔는지 아니면 내가 과민해진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흔적 하나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봉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 구조를 밖으로 드러내야 했고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 근처를 맴도는 시선을 더 자주 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실제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겁주고 있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압박이었다. 길모퉁이를 돌 때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 불안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봉투가 나를 이 상태로 밀어넣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며칠 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골목 입구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다. 양복 차림의 남자였다. 서류 가방을 들고 담배를 입에 문 채 골목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우연히 마주친 친척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내 몸은 이미 그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발걸음이 굳었고 숨이 얕아졌다. 그 순간 나는 이 남자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보였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조카를 반기는 삼촌처럼 보이는 제스처였다. 그러나 그 미소가 내게 전해주는 감정은 반가움이 아니라 도망칠 수 없다는 신호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한 메시지였다. 나는 그를 스쳐 지나가듯 지나쳤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내 가방에 꽂혀 있다는 걸 느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내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심장은 귀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크게 뛰었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은 채 내가 사라질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를 다시 떠올리며 이 모든 상황이 결국 그 사람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봉투 속 기록이 가리키는 구조의 중심에는 그가 있었고 내가 느끼는 압박의 근원도 그에게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직접 건드리지 않았다. 협박도 위협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는 같은 방식으로 내 주변을 맴돌았다. 학교 앞, 시장 근처,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러나 내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위치였다. 이 반복되는 등장으로 인해 그의 존재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가 내 일상을 하나씩 잠식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그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직접적인 위협이 없기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애매했다. 삼촌이 가끔 나타난다는 말로는 이 상황의 위험성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해치지 않고도 나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나는 그가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말을 걸어올지 계속 상상하게 되었다. 그가 먼저 봉투를 요구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압박할지 아니면 내가 먼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지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건 이 침묵의 압박이 오래 지속될수록 내가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 얇은 종이들이 내 삶을 이렇게까지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동시에 이 종이들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되었다. 이 봉투를 지키는 한 나는 계속 쫓길 것이다. 하지만 이 봉투를 포기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를 배신하게 된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시장 골목에 붙어있던 전단지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져 나갔고 간판이 흔들리는 소리가 하루 종일 귀에 맴돌았다. 나는 일부러 사람이 많은 쪽으로만 걸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고 싶었다. 그가 또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우스워 보이기도 했지만 이미 몸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고 있었다. 해가 지기 직전 나는 시장 끝 작은 공터에서 그를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 그는 일부러 내 앞을 가로막듯 서 있었다. 사람 좋은 미소는 여전히 얼굴에 붙어 있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더 이상 위장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내 가방을 한번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시선 하나에 내 심장은 내려앉았다. 나는 그를 피해 옆으로 비켜서려 했지만 그는 나의 동선을 예측한 듯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지금까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했다. 그는 내 반응을 보고 있었다. 내가 도망치는지, 버티는지, 아니면 스스로 무너지는지를. 그리고 이제는 그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내 앞에서 잠시 멈춰섰고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가장 큰 압박처럼 느껴졌다. 그의 표정에는 확신이 있었다. 내가 이미 충분히 흔들렸다는 확신, 그리고 이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다. 나는 이 사람이 단순히 욕심 많은 친척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방식에 익숙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위협하지 않고도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공터 한복판에서 나는 그와 마주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주변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내 귀에는 그 소음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순간이 지나면 이전의 애매한 거리감은 끝나고 이 관계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결국 내 앞을 비켜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였다. 그러나 그가 자리를 비켜주는 그 행동이 나를 놓아주는 행동이 아니라 더 깊은 그물로 몰아넣는 행동처럼 느껴졌다. 마치 이제 선택할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싸움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봉투를 숨길 장소를 바꿨다. 늘 두던 곳에서 꺼내 전혀 다른 곳에 옮겼다. 이 작은 이동이 나를 조금은 안전하게 만들 거라는 보장은 없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봉투를 옮겨두는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결심 같은 것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대로 끌려가기만 하지는 않겠다는 아주 작은 저항이었다. 그와 마주친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우연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의 등장은 항상 내가 혼자일 때 사람들이 많아도 눈에 잘 띄지 않는 틈을 노려서 이루어졌다. 이건 단순한 마주침이 아니라 계산된 접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 계산 안에는 내가 언제쯤 무너질지에 대한 그의 판단이 들어있을 거라고 느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직접 요구를 꺼내기 전 내가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봉투를 들고 도망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숨는 동안 그는 내 주변을 하나씩 잠식하고 있었다. 이제는 숨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역으로 이용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그의 시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시장 골목에서, 집 근처 편의점에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목에서 그가 있을 법한 장소를 일부러 선택했다. 그를 마주치면 피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속에서는 매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은 내가 다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는 내가 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챘다. 예전처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시선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 시선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흥미가 섞여 있었다. 내가 도망치지 않는다는 건 그에게도 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변수였을 것이다. 그가 나를 단순한 겁먹은 아이로만 보지 않게 되는 순간 이 싸움의 형태는 바뀔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의식하며 일부러 봉투를 들고 있는 쪽 어깨를 드러내듯 걸었다. 가방을 매는 방식도 바꿨다. 평소보다 더 눈에 띄게, 그러나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이 모든 행동은 그에게 나는 여전히 봉투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연출이었다. 그가 나를 압박하려면 이 봉투의 존재를 전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며칠 뒤 나는 그가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 것이라는 예감을 받았다. 그의 시선이 더 이상 관찰이 아니라 결정을 앞둔 사람의 눈빛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 움직임을 파악했고 내가 숨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건 그가 직접 이 봉투를 요구하는 순간뿐이었다. 그 순간이 오면 나는 더 이상 도망치는 쪽이 아니라 그의 선택을 유도하는 쪽이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자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다. 도망칠 때의 공포는 끝없는 불안이었지만 맞설 준비를 하는 두려움은 오히려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적어도 이 싸움의 흐름을 내가 한 번쯤은 붙잡아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봉투 속 기록을 다시 정리했다. 무작위로 흩어져 있던 종이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며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이 구조 안에서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가 이 기록을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 기록이 그에게 어떤 약점이 되는지를 하나씩 따져보았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쥔 카드였다. 나는 이 카드가 언제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너무 빨리 꺼내면 그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막으려 할 것이다. 너무 늦게 꺼내면 내가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그가 나를 압박하는 순간 내가 이 카드를 꺼내들면 이 싸움의 구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그의 접근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오히려 그가 먼저 움직이도록 유도하면서. 이 기다림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이 싸움이 결국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제 나는 그와의 첫 대면이 피할 수 없는 단계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낸 날은 하늘이 잔뜩 흐린 오후였다. 시장 끝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장터 사람들의 말소리와 오가는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누군가의 대화를 듣기엔 애매하게 시끄러운 공간이었다. 나는 일부러 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걸었다. 이 장소라면 그도 함부로 소리를 높이지 못할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는 내가 공터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를 보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평소처럼 사람 좋은 미소를 얼굴에 붙인 채였다. 그 미소는 이젠 익숙했지만 그 속에 담긴 계산은 여전히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내 옆으로 바짝 다가섰다. 그는 내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들리도록 말을 건넸다. 그 짧은 말은 결국 이 상황의 본질을 드러내는 요구였다. 더 이상 둘러 말하지 않겠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예상했던 장면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다. 이 요구는 협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 나는 그를 바로 보지 않았다. 시선을 피한 채 사람들 사이를 바라보며 그가 하는 말을 듣는 척만 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나는 일부러 대답을 늦췄다. 짧은 침묵은 그를 조급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의 호흡이 조금 빨라지는 걸 느꼈다. 이 순간 이 관계의 균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나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줬다. 가방 끈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바로 움직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 싸움은 그의 요구를 거절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가 나를 더 강하게 압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노린 흐름이었다. 그는 내 반응이 없자 다시 한 번 같은 요구를 꺼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한 어조였다. 하지만 여전히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부드러움은 위장일 뿐 그 안에는 이미 인내심의 끝자락이 보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변화를 느끼며 이 사람이 나를 단순히 회유하는 단계에서 압박하는 단계로 넘어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그 요구를 바로 거절하지도 바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대신 그가 가장 싫어할 법한 방식으로 반응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다는 신호도 주지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는 애매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 애매함은 그에게 내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잠시 나를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 눈빛은 다음 수를 고민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이 순간 나는 그가 내 반응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내가 의도한 대로 그는 나를 단순한 통제 대상이 아니라 변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짧은 대면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사람들 사이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 물러남은 패배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후퇴처럼 보였다. 나는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이 싸움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걸 확신했다. 이 만남은 끝이 아니라 서로의 패를 확인하는 예열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압박을 강화해 올지 기다리게 되었다. 이 짧은 충돌이 곧 더 큰 파동의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 내가 그 요구를 흘려넘긴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이번에는 우연을 가장한 마주침도 사람들 틈에 섞인 접근도 아니었다. 내가 일부러 사람이 많은 장소만 골라 다닌다는 걸 알고 나서 그는 오히려 사람들이 적은 시간을 골랐다.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늦은 저녁 골목 초입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신호나 경고가 아니었다.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나는 그가 서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스쳤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미 선택을 끝냈다는 걸 스스로 느꼈다.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골목을 가로막은 채 나를 내려다보았다. 사람 좋은 미소는 사라져 있었고 얼굴에는 노골적인 짜증과 조급함이 드러나 있었다.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내가 그의 계획을 어긋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동안의 침착한 태도는 내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뒤부터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일부러 가방을 조금 내려보였다. 봉투의 모서리가 다시 한번 눈에 띄도록 아주 의도적으로. 그의 시선이 그곳에 꽂히는 순간 나는 내가 쥔 카드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조카로 대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 봉투를 가진 존재가 단지 장애물로 보일 뿐이었다. 그 순간 골목 입구 쪽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몇 초 뒤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골목을 채웠다. 그들의 움직임은 망설임이 없었고 그를 둘러싸는 방식도 익숙해 보였다. 그제야 나는 이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다. 내가 그동안 일부러 노출시킨 동선과 봉투의 존재를 미끼 삼아 이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맞춘 결과였다.
그는 상황을 눈치채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도망칠 공간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이해한 표정이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나를 노려봤다. 그 눈빛에는 배신당했다는 분노와 동시에 자신의 계산이 어긋났다는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내가 처음으로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 중 한 명이 신분을 밝히는 순간 골목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압박이 거짓말처럼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는 아이가 아니었다. 이 상황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증거를 쥔 목격자였다. 그는 끝까지 버텨보려는 듯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예상한 시나리오였다. 봉투 속 기록들은 그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조목조목 드러내는 내용들이었다. 그 기록들이 하나씩 확인되는 동안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이 구조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동안의 공포가 단숨에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그가 나를 짓눌러 왔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그 자신이 쌓아 올린 거짓과 범죄 위에 서 있었음을 이 순간에서야 분명히 보게 되었다. 그가 나를 위협할 수 있었던 건 내가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지 그가 진짜로 강해서가 아니었다. 그가 결국 그 자리에서 제압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 싸움이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봉투 속 기록에 적힌 이름들, 그동안 시장과 골목에서 스쳐 지나갔던 얼굴들, 그리고 내가 느꼈던 수많은 위화감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었다. 이 구조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고 동시에 생각보다 허술했다. 드러나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며칠 뒤 이 사건은 기사로 정리되어 세상에 공개되었다. 복지금을 빼돌리던 조직과 그 중심에 있던 인물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기사 속 사진 속 인물은 내가 골목에서 마주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사람 좋은 미소 뒤에 숨겨졌던 얼굴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진 순간이었다. 나는 그 기사를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지키려 했던 봉투가 결국 나 하나의 싸움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났기 때문이다. 이 싸움은 두려움에서 시작됐지만 끝은 선택이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지키겠다고 선택한 순간부터 이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